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주식에 좋은 투자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주식연구소. 자, 오늘도 연세대학교 국세대학원 이남우 교수 화상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연말입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가 않았다 보니까 내년 경기는 어떨까? 내년 상황은 좀 좋아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주변에도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좀 유의미한 지표들, 살펴봐야 되는 지표들을 먼저 오늘 좀 알려주신다고요? 네, 오늘 저희가 공부할 내용은 이제 미국의 소비와 관련된 개인 소비 지출 그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제 네. 오늘 주가를 이제 장이 끝났는데 보니까 이제 우리 시장도 한 1.8% 빠졌고요. 우리 이웃인 일본 더 많이 빠졌더라고요. 한 2% 이상. 음, 그래서 이게 아마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금년은 전반적으로 전 세계 그 경제 성장이나 기업 이익 증가, 그다음에 주가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는 상당히 그 증가율이 이제 둔화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좀 더 확산이 되면서 이미 며칠 사이에 그 국내외 증권사들, 경제기관들이 2022년 경제 성장을 이미 하향 조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령 음, 월가의 대표적인 증권회사인 골드만삭스가 이번 주말에 한국하고 이제 미국 성장률을 하향 조정을 했고, 그래서 네. 조금 이제 주가 하락이 이러한 그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반영이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좀 걱정 내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네. 자, 그러면 개인 소비 지출 그래프를 저희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가운데서 오늘 저희가 좀 공부를 해볼 건데, 일단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그래프, 이게 뭔가요? 이게 조금 우리 그 구독자, 청취자들은 낯이 안 익으실 수도 있는데, 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미국에서 GDP에서 70%가 소비거든요. 미국은 이제 음. 소비의 국가죠. 근데 소비 관련돼서 현대 자동차가 미국에서 팔리는 거, 테슬라가 팔리는 거, 뭐 삼성 LG의 가전제품이 미국에서 팔리는 거, 아이폰이 팔리는 거, 뭐 아니면 나이키 신발이 미국에서 소비되는 거, 이제 이런 것을 다 합산한 그런 개인 소비 그 데이터인데, 네.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월가에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 게 미국 연준, 그러니까 음. 중앙 그 금리를 결정하는 그 정책기구에서 이 개인 소비 지출의 그 증가율 내지 변화를 아주 주목을 합니다. 근데 아. 그 저희가 이제 라디오니까 제가 이제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아주 뭐 대단한 그림을 제가 1년 만에 본 그림 중에 가장 이게 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네. 의미냐면 네.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이 우리가 좀 항상 이런 경제 데이터를 얘기할 땐 좀 길게 봐야 되거든요. 1, 2년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 금융 위기가 있었던 2008년으로 거슬러 가서 네. 그 당시에 2008년, 2009년이 이제 금융 위기였죠. 근데 이제 음. 개인 소비 지출이 과거의 고점을 다시 회복하는데 그 당시에 금융위기 때 2년이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죠, 네. 그때는. 네네. 세계가 휘청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개인 소비 지출이 48%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뭐 연 한 4% 조금 내외 증가했다고 이제 저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네. 이번에 작년에 이제 코로나 위기가 터지고 나서 미국이 상반기에 뭐 록다운이건 거의 뭐 경제가 돌아가지 않았잖아요. 근데 음. 그 부분을 회복하는데 6개월밖에 이번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음. 과거 금융위기보다 이번에 개인 소비의 회복력이 엄청나게 빨랐고 네. 더 놀라운 것은 1년 반 사이에 46%가 증가를 했어요. 이 어. 그림을 보면 급성장하는 V자 모양의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너무 공급의 문제, 반도체를 못 구했다, 뭐, 컨테이너 그 배가 지금 운임이 올라가서 지금 그 배가 이제 화물을 날르지 못한다. 이런 공급의 문제만 너무
우리가 포커스를 하는 게 아닌가. 이걸 보면 실제 이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그 수요 쇼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저도 이번에 보면 여름에 노트북도 교체를 했고 제 네. 핸드폰도 교체를 했고 아마 PD님도 뭘 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지난 1, 2년 사이에 엄청나게 소비를 많이 해서 공급의 문제도 있었지만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증가율이 가파르면 그 다음에는 좀 둔화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세계 경제도 둔화되고 미국의 소비도 둔화되고 그것은 결국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 같은 데는 이제 수출 제품들이 내년에는 성장률이 많이 이제 위축이 될 것이다. 그런 아.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러면 좀 저희가 쉽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 이제 경기가 좀 살아나는 건가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살아났죠. 그래서 올해 이제 미국의 S&P 주가가 최근에 뭐 지난주에 한 2% 빠졌어도 S&P 주가가 금년에 23% 상승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은 결국 미국의 기업 이익이 한 3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어느 음. 정도 이제 금융시장에는 이미 이러한 성장이 반영이 돼서 녹아 있다고 보이는데 저희가 국내 금융시장이나 이제 해외 시장을 놓고 볼 때 뭐 동학개미, 서학개미 다 마찬가지로 내년 2022년을 놓고 생각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성장이 좀 많이 둔화된다. 그러니까 음. 감소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증가율이 둔화되는데 일반적으로 증권시장에서는 둔화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둔화된 거라는 예상을 해 주셨는데 이제 내년에 미국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예고를 또 한 상황이라서 그렇죠. 네. 금리 인상은 또 채권 가격에 영향을 또 어느 정도 주니까요.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주식하고 채권의 연관성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좀 확 개념이 안 와닿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질문이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유튜브에 이런 내용을 올려도 구독자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게 네.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게 그 감각적으로 나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네. 쉽게 말씀드리면 한 세 가지 경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음. 내년에 이제 페드가 미국 연준이 금리를 한 세 차례 올리겠다고 이제 그런 시그널을 줬죠. 그래서 이제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자금의 수요, 돈의 수요가 있으니까 경기가 조금 계속 회복이 어느 정도, 뭐 증가율은 아까 제가 둔화된다고 그랬지만 회복은 계속 된다는 얘기고, 네. 그것은 기본적으로 기업 이익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의 평가를 하는 우리가 PER이라고 그러죠. 그것에 악영향을 미쳐요. 일반적으로 금리가 음. 내려가면 퍼가 올라가고 네. 거꾸로 금리가 올라가면 퍼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난 뭐 미국 주가가 한 20년 동안 되게 좋았던 게 네. 구조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서 미국 시장의 퍼가 조금씩 계속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21배까지 올라갔죠. 그런 두 가지 경로가 있고 세 번째는 금리가 또 올라가면 이제 자금 수요에 있어서 자금이 뭐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에서 이제 어디로 갈까 이제 그런 그 고민을 하죠. 이제 그런 세 가지 경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채권 얘기까지 해봤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오늘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연기금 운용 방식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연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주식이랑 무슨 상관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성장률이 둔화되니까 주식시장에 그것은 뭐 어느 정도 악재인데 네. 제 생각에는 수급 측면에 주식시장의 수급 측면에 있어서는 약간 긍정적인 요인도 있는 게 채권 금리가 뭐 최근에 몇 주 사이에는 좀 내려갔지만 내년에 이제 계속 올라간다고 대부분 보니까 네.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부 펀드나 연기금 이런 데들이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부펀드라는 것은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한국투자공사라고 KIC라고 외환보유고를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싱가포르 투자청 이런 데도 있고, 연기금은 뭐 저희가 잘 아는 저희가 많이 가입돼 있는 국민연금, 뭐 미국의 케어퍼스, 캘리포니아 공적연금, 뭐 다양한 데들이 있는데 이런 데들은 채권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의 가치가 하락을 하거든요. 특히 네. 장기채에 있어요. 약간 좀 기술적인 내용인데, 그래서 네. 채권을 들고 있으면 채권 이자 수입이 있지만 실제 금리가 올라감으로써 채권 가격이 하락한 그거보다 채권 이자 수입이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권 부분에 이제 손실이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는 뭐 그 연기금들 아니면 이런 그 국부펀드들 보면 그 위에 임원들이나 최고 경영자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채권 부분에서 손실이 나고 특히 내년 후년 앞으로 한 3년 동안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보유 유가증권 중에 상당 부분인 채권이 전혀 기여를 못하거나 손해가 나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부를 주식으로 좀 옮겨 갈아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이런 거는 이제 해외 언론에도 좀 최근에 보도가 되고, 네.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있는 상황에서는 주식 투자가 장기적으로 좀 나은 투자 대상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의 헤지라고 얘기하는 게 주식하고 부동산이니까. 네. 그래서 뭐 채권이나 은행 이자보다는, 왜냐하면 은행 이자가 최근에 올라가서 1.5%를 준다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4%면 실질적인 나의 구매력은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제 생각에는 큰 연기금, 국부펀드 이런 데에서 일부 자금이 채권에서 주식으로 옮겨갈 수 있고, 근데 워낙 여기는 덩치가 크니까 네. 국제금융시장에서 상당히 큰 변수로 주식시장의 수급에 있어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수급에 있어서 뭐 기관의 이른바 뭐 횡포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나 뭐 개미들을 울리는 사실 이런 기관의 횡포가 개미들한테는 가장 좀 치명타로 작용하는 부분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게 좀 나아질 걸로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뭐 기관의 횡포도 있지만 상장사의 배신도 더 심각하죠, 한국은. 소수주주 입장에서는 뭐 워낙 많이 당하니까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러면 그 이른바 뭐 표현으로 뭐 입으로 이렇게 운용을 하다가 약간 낭패당한 사례들을 몇 개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국내도 뭐, 좀 그런 경우가 있지만, 이제 미국의 상경사 관련돼서,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특히 지구 반대편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가령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서학개미들이 테슬라 다음으로 많이 들고 계신 게 애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애플 제품을 사용한 지 한 15년 됐고, 저는 한 4, 5개의 애플 제품을 사용하고 저희 집 전체로 한 15개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애플을 많이 안다고 해도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을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지구 반대편의 투자는 좋은 기업이 많다 그래도 어렵고 항상 위험한 맞습니다. 건데 네. 저희가 너무 좀 쉽게 생각하고 투자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조심하자는 말씀인데 네. 이제 그 개념적으로 되게 뭐 멋있어 보이는 양자 컴퓨터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온큐라는 미국의 그 새로운 양자 컴퓨터 하는 신규 상장 기업을 우리 성악개미들이 또 많이 사셨더라고요. 최근 가을에. 근데 이제 이런 데는 뭐 장기 성장성은 좋을지 모르지만 워낙 뭐 그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고점 대비 한 50%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성이 좋다 그래도 과연 이 기업이 그 업종에서 20년 후에 살아남을지 우리가 알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네. 가장 첨단 분야니까. 또 이제 다른 예는 저희가 연초에 우리 성악개민들이 많이 투자하셨던 그 아크 ETF, 캐시 우드, 우리 돈나무 언니가 하는데도 고점 대비 주가가 한 40% 빠졌어요. 이제 이런 분은 운영하기보다는
거의 매일 테레비 유튜브 앞에 서시니까 얼마나 시간을 내서 리서치를 하고 경영진과 얘기를 하는지 이제 그런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아는 거를 중심으로 투자하자. 근데 실제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게요. 저희가 그 애플이 1980년에 상장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그 매사추세츠주가 애플 신규 상장 주식의 투자를 금지했어요. 근데 매사추세츠는 그 보스턴이 있는 그 미국의 주인데 보스턴은 미국의 피델리티 같은 가장 기라성 같은 펀드들의 본사가 있는 데인데 네. 애플 주식 투자를 상장할 때 금지를 했으니까 이게 참 미래를 내다보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나마 음. 저희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뭔가 아는 제품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면 실수를 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은 저희가 이 시간에 늘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투자를 할 때 그 회사의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해보고 또 검증하는 절차, 공부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꼭 알아둬야 될 점인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 소식, 국내 소식 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스톡옵션 경영진 매도 사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공분을 샀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약간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음.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상장사가 거버넌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전체를 보면 이제 중하위권이라고 저희가 이제 거버넌스 인정을 국제 시장에서 받고 최근에 좀 개선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먼데 네. 카카오페이가 그 11월 초에 상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 주가가 25만 원까지 올랐는데 지금 주가 오늘 보니까 17만 원 한 30% 빠졌습니다. 그래서 음. 가장 큰 요인은 그 지난주에 그 공시가 됐죠. 그래서 그 유영준 대표를 포함한 8명의 임원이 보유하고 있던 스톡 옵션을 정격적으로 보유하던 스톡 옵션의 한 3분의 1 정도를 판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유 대표가 한 400억 정도의 그 이상의 그 이익 실현을 했고 물론 이 중에 이제 반 정도는 아마 세금을 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네. 그 이것은 소수주주에 대한 신의를 벌였거든요. 제가 이제 궁금해서 이외에 홈페이지를 방문해봤어요. 그래서 네. 첫 페이지가 마음 놓고 금융하라. 그러니까 진짜 어. 되게 그 경영진이 보여준 행태랑은 완전히 반대의 모습인데 네. 아마 그 카카오가 좀 거버넌스가 문제가 있고 카카오페이는 이 경우에 심각한데 소수주주가 어떤 그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소수주주는 음. 대주주나 외국 주주 여기는 이제 알리페이가 지분을 39% 들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가 47%를 들고 있는 대주주고 이제 나머지 한 10몇 프로는 소수주주인데 소수주주는 같은 배를 탄 그 긴 항해를 가는 주주인데 네. 이런 분들이 투자를 하고 불과 몇 주 만에 경영진이 수백억 원의 옵션을 전격적으로 팔았다는 것은 진짜 음. 거의 뭐 범죄에 가까운 도덕적 해이가 진짜 극심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9월 달에 네. 카카오 사태가 났을 때 네이버가 훨씬 거버넌스가 좋다. 음. 거기는 이제 이사회도 조금 제대로 가동이 되고 그래서 카카오가 거버넌스를 좀 개선하고 이사회도 좀 더 제대로 모습을 갖춰야지 주주의 권리가 침해를 당하지 않을 텐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네. 네. 그래서 워낙 지금 뭐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뭐 이른바 먹튀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지금 실망감이 큰 상황이고 말씀해 그렇죠. 주신 대로 뭐 "이거는 진짜 도덕적 해이다."라고 비난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당분간 이 카카오페이가 이런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네이버랑 카카오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이고 저희 뭐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거 뭐 없이 저희가 사용하기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네. 하여간 조금 길게 내다보고 음. 거버넌스를 좀 개선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상장된 회사는 그 투자가 소수주주의 권리를 인정하고 되게 존중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는 한간 근본적인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이버랑은 거버넌스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회사의 기업 문화도 약간 틀리고 이제 그런 게 네. 반영됐다고 그래도 너무 이거는 좀 도덕적 해이가 심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봤지만 그래도 주식연구소 수업의 어떤 밑줄을 딱 그을 수 있는 핵심 요점을 저희가 좀 몇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그 핵심 요점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투자는 아주 저희가 심플하게 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호기심을 갖고 저희 주위를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떠한 뭐 제품이건 서비스건 두 번째는 뭐 인터넷이나 저희가 직접 경험을 하거나 여러 가지 그 섬세하게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네. 세 번째는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강조를 하는데 어떤 기업을 분석하거나 관심을 가질 때 직접 제품과 서비스를 체험해봐라. 왜냐하면 경험해보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네. 신뢰가 가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거버넌스가 나쁜 기업은 절대로 피해라.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특히 장기 투자를 하는 분들한테는 지배구조 거버넌스가 가장 중요하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식연구소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